저녁 먹을 시간이니까 식사하세요. 저는 방에 들어가 있을게요. 너 한국을 뭘로 보는 거야? 너네 나라에서는 그렇게 가르쳤니? 저희 나라는 그런데요. 여기 한국의 가정집에서 스웨덴에서 놀러온 남학생과 한국인 어머니가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서 스톡홀름 대학을 나온 가르보입니다. 제 전공은 행정학과였고요. 저는 행정법보다는 경제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스웨덴은 북유럽 최고의 복지국가로 유명하니까요. 그 중에서도 세금이 어떻게 걷어지고 운영되는지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던 것 같아요. 스웨덴에서는 돈과 성공에 대한 열망이 그렇게 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항상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스웨덴이 잘 안 맞았을 수도 있어요. 또 저는 사람들 만나는 것을 좋아해서 스웨덴 시골 마을에 있을 때부터 외로움이 컸어요. 대학 기숙사에서 지낼 때는 그래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재정적 성공에 대한 열망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젊은 세대 중 한 명이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한국처럼 모든 사람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나 기술학교를 졸업하면 곧바로 취업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도 시골에서 스톡홀름으로 대학을 오게 된 것은 공부를 하겠다는 스웨덴 학생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 북유럽의 복지 덕분이었는데요. 저는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복지 모델 중 하나인 스웨덴의 형평성과 효율성의 균형에 매료되어 있었어요. 스웨덴 복지 시스템의 복잡성을 파헤쳤습니다. 경제학을 더 깊이 공부하면서 스웨덴 제도의 결함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재산세와 상속세가 없어 부유층은 후손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데요. 복지국가답게 본인이 혜택을 많이 받고 있지만 이 때문에 나라의 발전이 더디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다들 현실에 안주하고 조용히 사는 삶에 너무 익숙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경제를 배우면서 다소 부당하다고 느껴졌어요. 중산층과 서민층은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스웨덴도 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한국인 교환학생 시우를 만났습니다. 시우의 성격과 행동은 제가 익숙한 북유럽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저는 잘생긴 외모와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개인주의였어요. 스웨덴에서는 개인주의를 중시하고 사람들이 독립적인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스웨덴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버스 정류장에서도 서로 1m 이상씩 떨어져서 서 있어요. 북유럽 사람들은 개인주의적이고 내성적인 경향이 있는 반면 시우는 외향적이고 친근했습니다. 한국인한테는 함께하는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더 끌렸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첫 만남은 강의실에서 시우가 제 옆자리에 앉은 것이었는데 처음에는 사실 좀 불편했어요. 하지만 시우의 따뜻하고 친근한 태도는 금세 어색함을 깨뜨렸습니다. 저희는 친해졌고 저는 그의 성격에 끌렸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시우랑 이 정도 사이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하지만 시우는 공부에 대한 의지가 있었고 같은 경제학을 전공하는 입장으로 타인을 위한 이타심까지 있는 친구였어요. 또 스웨덴 사람들에게는 찾기 힘든 자기 가족을 만들고 그 가족을 위해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열망도 있는 친구였어요. 저는 제가 한국 사람에게 이 정도로 끌릴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때의 저는 공부보다 시우에게 빠져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시우가 교환학생이 끝났을 때는 여름방학이었는데 시우는 겨울방학이 시작되면 한국으로 놀러 오라고 했어요. 어느 여름날 저녁 피리스 강변을 따라 걷던 중 시우가 겨울방학 동안 한국으로 놀러 오라고 했어요. 그 생각은 저를 흥분시켰습니다. 저를 매료시켰던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시우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한국의 현실을 대비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비행기를 내리는 순간 저는 완전히 낯선 광경, 소리, 냄새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도시는 네온사인과 우뚝 솟은 빌딩이 모자이크처럼 뒤섞여 스톡홀름의 절제된 우아함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한국과 사랑에 빠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유구한 역사에 매료되고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하고 한국 사람들의 친절에 감동했습니다. 한국을 단순히 여행지로만 생각하지 않고 제가 속할 수 있는 잠재적 고향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문화의 또 다른 측면은 위계질서와 존중의 개념이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반적으로 더 평등하지만 한국에서는 나이와 지위가 사람들 간의 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회적 뉘앙스를 파악하는 법을 배웠고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것과 같은 정중한 제스처와 적절한 존댓말 사용의 중요성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가장 놀랐던 것은 바로 손님 대접이었어요. 스웨덴은 친구네 집에 놀러가면 가족들만 밥을 먹고 놀러온 친구는 밥을 주지 않는데요. 저는 그게 언제나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온의 집에 처음 놀러간 날 당연하게 식탁에는 한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저는 밥을 먹을 시간이구나 하고 방에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저를 불러서 식탁에서 같이 먹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저를 위해서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머니는 도리어 화를 냈어요. 그러면 친구가 놀러 왔는데 우리끼리만 밥을 먹는 염치 없는 행동을 하란 말이니 저는 그때 사실 당황했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이제 시우를 아니까
이게 일반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스웨덴은 정말로 친구가 놀러와도 밥을 안 줘요. 스웨덴 부모님들이었으면 네가 놀러올 줄 몰라서 충분한 음식이 없네 라고 말했을 거거든요. 한국 분들은 정말 이 말을 듣고 놀라실 텐데요. 이건 스웨덴에서는 정말 당연한 일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친구가 집에 놀러와서 엄마가 저녁을 먹으라고 하면 친구를 방에 둔 적이 있었어요. 부끄럽지만 저는 한국에 와서야 이 문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초등학생 아이가 놀러 왔는데 끼니를 굶긴다는 게요. 저는 그런데 이 점 때문에 한국에 반했어요. 한국의 따뜻함을 경험한 일이었거든요. 정말 솔직히 말하면요. 시우도 기숙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시우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시우는 한국은 밥에 정말 진심이라고 했어요. 모든 안부 인사가 밥으로 시작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다음에 만나자는 다음에 밥 먹자. 아침 인사는 밥 먹었어? 라면서요. 실제로 생각해보니까 시우는 저한테 맨날 밥 먹었냐고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다 만나자는 이야기였더라고요. 제가 경제학 전공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놀랄만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스웨덴을 능가하는 의료 시스템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한국은 그 이상이었어요. 저는 한국이 자신이 원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자신이 꿈꾸는 나라가 어디인지에 대한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생활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 중 하나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복지와 의료가 잘 갖춰진 나라로 유명한 스웨덴에서 온 저는 효과적인 의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 경제성, 접근성은 저를 정말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과의 첫 만남은 예기치 않게 일어났는데요. 제가 기침을 좀 많이 했나 봐요. 시우가 병원에 가자고 했어요. 저는 워낙 추운 나라에서 왔으니까 이 정도 감기는 괜찮다고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사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외국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저는 통증뿐만 아니라 아직 배우지 않은 언어로 의료 시스템을 탐색하는 것이 복잡할 수 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또 놀러 다닐 시간도 부족한데 병원에 가서 오래 기다릴 생각을 하니까 싫었어요. 놀랍게도 진료 과정은 매끄럽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즉시 치료를 받았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영어에 능통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절차와 서류 작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습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의사는 전문적이면서도 자상했습니다. 그는 제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꼼꼼하게 검사한 후 명확하고 안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단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서비스 속도와 저렴한 진료비였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의료 서비스가 대체로 무료이지만 대기 시간이 길고 신속한 의료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불만이 종종 제기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었고 특히 제가 받은 치료의 질에 비해 진료비와 처방받은 약값이 놀라울 정도로 저렴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적당한 금액을 받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어요. 세금이 어쨌든 줄어드는 거니까요. 실제로 스웨덴의 고소득자들이 많이 스웨덴을 떠나고 있거든요. 이 경험을 통해 한국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첨단 의료 기술이나 의료진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고품질에 접근 가능하고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의 능력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의 다양한 의료 서비스, 접근 방식과 국민의 복지를 중시하는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친구, 동료, 심지어 시우의 가족들과도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사연과 경험이 있었지만 공통점은 경제적 부담 없이 효율적으로 국민을 돌보는 시스템에 대한 자부심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시우와 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시우를 통해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표면적인 것 이상의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한국의 아픈 역사, 급속한 경제 발전, 그리고 한국인의 삶을 형성한 사회적 압력에 대해 배웠습니다. 또한 시우는 한국인의 독특한 애정과 정서적 유대감의 형태인 정이라는 개념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깊은 유대감과 공감은 스웨덴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정을 통해 저는 진정으로 공동체의 일원임을 느끼기 시작했고 제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지속적인 우정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서울은 저에게 단순한 문화적 각성의 장소가 아니라 제 고향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 문화적 충격은 나라와 국민에 대한 깊은 감사와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활기찬 문화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한국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스웨덴으로 돌아가서도 한국을 잊지 못했어요. 그리고 진지하게 시우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해도 되겠냐고요. 시우는 정말 좋아했습니다. 한국에 오라고 말하는 게 본인의 욕심일까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제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한국에서 일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회사에 입사했는데 스웨덴에서의 경험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한국의 직장 문화는 위계적이고 집단 지향적이며 근무 시간이 길고 기대치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발전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유로운 북유럽의 근무 환경보다 더 좋았어요. 다 같이 힘을 내서 일하는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균형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자는 한국식 개념은 회식으로 알려진 회사, 야유회와 팀회식에서 구체화되었습니다. 회식은 단순히 먹고 마시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사무실 밖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관계를 맺는 자리였습니다. 동료들의 웃음, 이야기, 꿈 등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동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팀에 융화되고 한국 직장 문화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저는 한국의 빠른 기술 발전과 그것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목격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부터 첨단 대중교통과 최첨단 혁신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기술 환경은 경외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혁신과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스웨덴의 가치와 유사점을 발견했고, 이러한 공유된 가치는 한국과 저희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PC방이 너무 재밌었어요. 지금까지 게임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건 스웨덴이 게임을 즐길 수 없는 환경이라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 다문화적인 여정을 헤쳐나가면서 한국에서의 생활이 저를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면에서 변화시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적응력이 높아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었으며 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다름을 포용하고 공통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한국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두 문화가 공존하고 서로를 풍요롭게 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시작의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한국 영주권을 신청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가볍게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국민, 그리고 제가 이곳에서 쌓아온 삶에 대한 저의 헌신을 상징하는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법과 문화,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복잡한 과정이었죠. 하지만 한국을 제 영원한 고향으로 만드는 데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전심으로 받아들인 도전이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저는 계속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제가 직장에 도입한 스웨덴과 한국의 업무 문화가 조화를 이루면서 결실을 맺기 시작했죠. 우리 팀은 생산성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더 행복하고 응집력도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저에게 새로운 기회로 이어졌고 더 중요한 프로젝트와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 초년생에서 존경받는 전문가가 되기까지의 여정은 적응력, 노력, 문화적 이해의 힘을 증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이 시우와 저는 더욱더 절친이 되었어요. 친구 하나를 믿고 한국으로 왔는데 시우는 부담스러워하지도 않고 정말 잘해줬어요. 우리는 함께 성장했고 저희의 삶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한때는 불확실하고 막연했던 미래에 대한 대화는 이제 계획과 꿈이 되었고 우리는 이를 시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여자친구도 생겼어요.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시선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평생의 반려도 만들어 주었어요. 제 여정을 되돌아보니 제 이야기는 변화와 발견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저를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저를 재정의했습니다. 회복 탄력성의 중요성, 다양성의 아름다움, 새로운 관점을 포용하는 것의 가치를 배웠죠. 한국에서의 여정은 집이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느낌이라는 생각을 증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집은 사랑을 받고 성장하고 평화를 찾는 곳입니다. 저에게 한국은 두 팔 벌려 저를 환영해주고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준 땅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미래를 생각하니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직 경험해야 할 것이 너무 많고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으며 실현해야 할 꿈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의 2장,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의 새로운 시작은 계속되는 탐험과 성장, 사랑의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사연도 꼭 봐주실 거죠? 한국을 간다고? 한국 같은 조그만 나라에 가서 뭘 하려고? 한국에 간다는 중국인 친구에게 다른 중국인 친구들이 가지 말라고 말리는데요. 한국을 중국보다 못 사는 나라라고 여겨서 그런 걸까요? 오늘의 사연은 중국인 리용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한국에 처음 방문하게 된 중국인 리용입니다. 한국은 중국 옆에 붙어있는 작은 나라라고 생각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는데 최근 한국 여행을 다녀온 친구가 강하게 추천을 해주었기 때문에 속는 셈치고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호텔로 가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인구도 적고 무엇보다 중국의 작은 마을만한 크기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서울에 있는 호텔 침대에 누웠을 때 제 마음은 설렘과 반성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중국과 한국에서의 경험은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CCTV의 편제와 인터넷 검열의 숨막히는 통제 때문에 제약과 감시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서울에서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제 주변의 기술은 억압적으로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제 경험을 향상시키며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제 안녕을 지켜주었습니다. 기술이 신중하게 사용될 때 인간의 경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활기찬 서울의 일상을 맞이하는 것은 마치 시대를 넘나드는 세계로 들어서는 것과 같았습니다. 도시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멋진 캠퍼스였습니다. 고궁의 웅장함이 치솟은 고층 빌딩 사이로 당당히 서 있었고 각 건물은 도시의 유구한 역사와 미래를 향한 야심찬 도약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살아있는 모자이크와도 같았고 각기 다른 서울의 진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서울에서의 하루하루는 끝없는 탐험과 발견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유적지를 돌아다니며 한국의 풍부한 역사를 한 겹 한 겹 풀어냈습니다.
한국의 전통 건축물은 시각적인 향연이었고 정교한 디자인과 사려, 깊은 배치로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모두 중시하는 문화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화려한 지붕은 마치 구름과 끊임없이 춤을 추는 듯 하늘을 향해 우아하게 휘어져 있었습니다. 미식의 모험도 제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풍부한 맛과 다양한 메뉴로 구성된 한식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뜨거운 불판 위에서 지글거리는 불고기 소리부터 김치찌개 한 그릇에 따스한 온기까지 모든 식사는 미각의 축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식의 행복의 순간의 기술은 저희 조용한 조력자였습니다. 식당의 디지털 메뉴판은 언어의 장벽을 허물어 주었고 언어를 몰라도 방대한 메뉴를 탐색하고 자신 있게 주문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경험 속에서 한국의 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존중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는 포용이 어우러진 땅이었습니다. 기술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사람, 문화, 경험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곳이었죠. 서울의 거리를 거닐며 발걸음 하나하나가 시간 여행이었고 시대의 연결이었으며 옛것과 새것을 조화시키는 기술을 익힌 문화를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오후에는 출퇴근 시간대에 서울 지하철을 경험했습니다. 중국에서 겪었던 혼란과 불편함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디지털 안내판과 정중한 안내 방송에 따라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도 차분한 질서가 느껴졌고 우리가 공유하는 공간에 대한 공동의 존중이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카페에 앉아 완벽하게 추출된 커피를 마시다가 한 무리의 한국 젊은이들이 최신 기술 트렌드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열정과 지식으로 가득 찬 그들의 대화는 기술이 단순한 삶의 일부가 아니라 열정과 무한한 가능성과 혁신의 분야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중국과 한국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중국의 기술이 수능과 통제를 강요하는 것 같았다면 한국은 창의성과 자유로움에서 영감을 얻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서의 첫날은 한국 전통 목욕탕 방문으로 마무리되었는데 이 목욕탕에서의 경험은 심신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목욕탕의 고요한 분위기에 둘러싸여 따뜻하고 편안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자니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탐험했던 도시의 역동적인 맥박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평온함에 휩싸였습니다. 서울 곳곳에서 목격했던 디지털 발전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첨단 지하철 시스템부터 레스토랑과 상점의 스마트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까지 기술은 어디에나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정으로 감탄한 것은 이러한 기술의 존재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기술을 받아들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기술은 차갑고 먼 도구가 아니라 일상생활의 친밀한 일부였습니다. 한국인들은 디지털 혁신을 자신들의 존재 방식에 능숙하게 녹여냈습니다. 이러한 통합은 단순한 편의성과 효율성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기술은 사람들 간의 연결을 강화하고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며 일상의 경험을 풍요롭게 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저는 목욕탕의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누워 제가 관찰하고 경험한 다양한 상호작용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재래시장에 놓인 상인들이 디지털 거래를 능숙하게 처리하는 모습은 이 기술 발전의 포용성을 잘 보여줬습니다. 젊은 세대는 디지털을 능숙하게 다루는 것이 당연시되는 세상을 원활하게 탐색하면서도 그들의 문화적 유산에 대한 존중을 유지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와 레저의 영역에서도 기술의 영향은 분명했습니다. 게임 아케이드부터 가상현실 체험까지 현대적인 엔터테인먼트와 전통적인 여가 활동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균형은 진보를 중시하면서도 문화적 정체성에 깊이 뿌리를 둔 사회를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날이 끝나갈 무렵 저는 이 도시에서의 여정이 단순히 새로운 장소를 발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빠른 기술 발전과 공동체, 문화, 전통에 대한 깊은 존중이 성공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사회를 탐구하는 과정이었죠. 서울은 기술과 인간이 공존하며 서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미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목욕탕의 따뜻한 온기에 몸을 맡기고 잠이 들면서 이 독특하고 활기찬 도시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감탄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의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고 앞으로 더 많은 깨달음과 발견으로 가득 차게 될 여정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면서 저는 이토록 활기차고 미래지향적인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이미 제가 배우고 성장하고 새로운 소속감을 찾을 수 있는 곳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둘째 날은 밝고 청명하게 밝았습니다. 이 매혹적인 도시를 더 많이 탐험하고 싶었던 저는 지하철을 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역에서 저는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이 넘쳐나는 번화한 시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시장에는 한국 전통 음식부터 수공예품까지 모든 것을 파는 노점들이 미로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아주 작은 상인의 거래에도 디지털 결제 수단이 원활하게 통합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생활의 모든 측면에 기술이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나중에 공원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지하철은 도시를 가로지르는 여정일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여러 층위를 관통하는 여정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효율성과 혁신을 보여줬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초고속 디지털 시대의 서울 지하철은 공동체와 상호 존중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노년층과 젊은층,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곳이었죠. 여러모로 대한민국 그 자체에 대한 완벽한 은유였습니다. 하늘의 별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여정이 단순한 이국 땅 탐험 그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빠른 기술 발전과 강한 공동체, 의식 및 문화적 정체성 사이에서 성공적으로 균형을 이룬 사회를 탐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한국 지하철에서의 모험을 통해 이 역동적이고 매혹적인 나라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울에 온 지 3일째 되던 날, 저는 서울의 유명한 유적지를 방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날이 예상치 못한 모험으로 바뀌면서 이 기술, 선진국의 회복 탄력성과 수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저는 영국에 사는 친구에게 줄 특별한 선물인 한국 전통술 한 병을 비롯한 필수품을 배낭에 챙겼습니다. 분주한 서울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저는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서울에 여전히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고궁과 현대식 고층 빌딩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독특한 도시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하지만 북적이는 서울 지하철역에 막 들어서려는 순간 예상치 못한 재앙이 닥쳤습니다. 갑자기 배낭이 축축하게 젖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국에 있는 친구에게 줄 특별한 선물로 정성껏 포장한 한국 전통주 병이 깨진 것입니다. 내용물이 새어나와 끈적끈적하게 엉망이 되어 제 소지품 전체에 스며들었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언어 장벽과 씨름하고 있는데 여권과 휴대폰 같은 필수품이 들어있는 배낭이 와인으로 흠뻑 젖어버렸으니까요. 상황을 파악하는 동안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지하철역이 갑자기 압도적으로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와인으로 인해 중요한 문서와 전자기기가 손상될 수 있다는 생각에 정신없이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여행 서류를 분실하거나 파손했을 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고민하던 순간 지하철역 직원의 눈에 띄었습니다.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제 상황의 긴박함은 분명했습니다.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중년의 신사인 직원은 차분한 태도로 다가와 즉시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는 못했지만 기꺼이 도와주려는 의지가 언어의 격차를 뛰어넘었습니다. 그의 스마트폰에 있는 번역 앱을 활용하여 우리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따라오라는 손짓을 하며 차근차근 역을 안내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지하철역 안에 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시설, 작지만 시설이 잘 갖춰진 세탁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이 세탁실은 예기치 않은 유출사고를 당했거나 옷을 빠르게 세탁해야 하는 통근자와 관광객을 위해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원은 이 서비스가 여행객에게 편리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시설이 있다는 것은 서울시의 선진화된 인프라와 공공 서비스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더러워진 옷과 배낭을 세탁기에 넣었습니다. 세탁기가 돌아가는 동안 저는 대기실에 앉아 감사와 놀라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런 수준의 공공 서비스는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곳이었다면 혼자서 불편함을 헤쳐나가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 서울에서는 기술과 성견지명이 융합되어 제가 예상치 못한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세탁시설을 이용하러 온 현지인 몇 명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울에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울의 기술 발전으로 인해 일상이 크게 간소화되었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한 여성은 이런 사소해 보이는 편의시설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서울시의 큰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깨끗하게 정리된 소지품을 들고 서울에 대한 새로운 감탄과 함께 하루의 탐험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은 단순한 기술 발전의 허브가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 기술을 신중하게 활용하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과 방문객 모두의 삶을 개선하는 곳이었죠. 하루가 저물어 한강변의 한적한 장소를 찾아 사색에 잠기니 위기로 시작했던 와인에 젖은 배낭 사건은 한국인의 효율성과 지략에 대한 귀중한 통찰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에서 기술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에 의미 있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시적이고 실용적인 도구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서울의 저녁 공기가 선선해지고 북적대던 도시가 조용해지기 시작하자 저는 호텔로 돌아와 그날의 예기치 못한 사건을 머릿속에서 되풀이했습니다. 하루를 망칠 수도 있었던 와인 사건은 한국 사회의 효율성과 사려, 기품을 보여주는 놀라운 경험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울의 일상생활에 기술이 얼마나 많이 녹아들어 있는지, 제가 얼마나 과소평가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크고 화려한 혁신뿐만 아니라 삶을 더욱 원활하고 관리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작은 편리함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역에 설치된 세탁기와 건조기는 저와 같은 외국인을 포함해 시민들의 안녕과 편의를 진정으로 배려하는 사회를 반영하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솔루션이었습니다. 기술이 종종 우리를 고립시키는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에서 이곳에서는 기술이 서로를 연결하고 돕는 데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발전과 글로벌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기술에 대한 접근 방식이 비인격적이고 때로는 억압적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기술 적용은 일상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된 인간 중심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침대에 누우면서 저를 도와주었던 역무원이 생각났습니다.
그의 친절은 그가 가진 기술 자원과 결합하여 인간의 손길과 기술 발전을 모두 중시하는 사회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균형이 바로 한국에서의 경험을 특별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에 대한 새로운 감사를 느끼며 일어났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서울의 경이로운 기술을 더 많이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최신 기기와 전자혁신 제품이 전시되어 있는 유명한 기술단지를 방문했습니다. 기술 애호가들의 천국이었고 활기찬 분위기는 전염성이 강해 스스로까지 밝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첨단 기술 속에서도 서울은 여전히 서울의 중심이었습니다. 가제트 가게 주인과 나누는 정겨운 대화나 길거리에서 만난 낯선 사람의 친절한 안내 등 사람들의 따뜻함과 환대는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기술이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적인 상호작용 사이에 오가는 작은 감정들을 덮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디자인과 현대적인 편리함이 조화를 이룬 아늑한 카페를 방문하며 다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곳에서 노트북으로 일하는 젊은 직장인, 키오스크로 주문한 음료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들, 차를 즐기는 노부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열렬히 받아들이는 사회의 한 단면을 보는 듯했습니다. 서울의 역사를 탐방할 계획으로 시작한 하루는 서울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깊은 이해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서울은 한 도시가 발전하는 것뿐 아니라 배려와 편리함을 위해 기술을 수용하고 그 도시를 고향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의 삶을 개선하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일 때 저는 한국에서의 여정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울이 저에게 여행 경험 이상의 것을 주었고 기술과 인간이 공존하는 미래를 엿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경험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기술을 습득한 사회, 기술적으로 진보한 만큼이나 따뜻하고 포근한 사회를 탐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이 경험이 방문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서울을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울에서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자 더 밝고 연결된 미래로 가는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놀라운 나라를 더 많이 탐험할 준비를 하면서 이곳에서 배운 교훈이 집에 돌아간 후에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은 디지털 시대에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제 인식을 새롭게 정의해 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연인데요. 마지막 사연도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 갑부야? 왜 너네 집에 경호원이 있어? 경호원. 우리 집에 경호원이 왜 있어? 아, 그 사람들 한국에서는 다 있어. 영국 미녀 인플루언서와 한국인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영국인은 자기가 몰랐다는 듯이 왜 부자인 것을 말하지 않았냐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국에 경호원이 왜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인플루언서 셀리라고 합니다. 인플루언서들은 언제나 제일 빠르고 누구보다 먼저 새로운 것들을 소개해야 하는데요. 저는 주로 화장품 같은 뷰티를 소개하고 있지만 인기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찾아다니는 편이긴 해요. 요즘은 한국이 대세예요. 블랙핑크 콘서트를 갔다가 조회수가 엄청 높은 걸 알고는 전 한국 문화를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그런 차원에서 한국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재밌게 놀고 많은 것들을 소개할 생각이었어요. 저희 한국 여행은 처음에는 유명한 한식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활기찬 문화에 빠져들고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을 마주하면서 한국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는 저희 한국 음식 모험을 소중한 친구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음식 유튜버로서 새로운 요리 지식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국 요리의 절묘한 맛을 널리 알리고 싶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국 요리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좀 아쉬운 건 영국은 요리로는 참 먹을 게 없었어요. 한국에는 맛있는 게 많다는 얘기를 이미 많이 들어서 이번에 유튜브를 많이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이 났어요. 저는 대학생 때 교환학생을 온 지혜에게 연락을 했어요. 지혜는 한국에서 취직을 했는데 주말에는 만날 수 있다면서 좋아했어요. 자기가 한국을 제대로 보여준다고 했어요. 낯선 땅을 탐험하고 맛있는 요리를 맛보고 유쾌한 친구를 곁에 둘 수 있다는 생각에 벌써 신이 났어요. 게다가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서 인기가 높은 한국에서 한국인 친구와 함께 콘텐츠를 만든다면 상당한 시청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서 처음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저는 설렘과 기대감에 휩싸였습니다. 공항부터가 화려하고 깨끗해서 찍을 것들이 많았어요. 청결함이 놀라웠고 영국에서 익숙했던 것과는 너무 다르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자신의 일을 처리했지만 혼란 속에서도 질서가 느껴졌습니다.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한 공항부터 사용자 친화적인 지하철 시스템까지 한국은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 유럽에서 익숙했던 느린 인터넷 속도와는 전혀 다른 초고속 무료 와이파이에 빠르게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겪은 어지러운 경험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길을 찾지 못해 헤매는 저를 지혜가 전화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완전히 가방을 잊어버렸습니다. 5분 정도 계속 걷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가방을 두고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당황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미친 사람처럼 사람들과 부딪히며 서둘러 돌아왔습니다. 놀랍게도 제 가방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영국 공항에서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순간이었죠.
제 가방에는 옷과 돈뿐만 아니라 영상 제작에 필수적인 도구인 소중한 노트북도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주변 한국인들의 정직함과 성실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하철은 저희 첫 번째 도전이었습니다. 지하철의 편리함과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지하철은 사용자 친화적이고 매우 깨끗했으며 디지털 지도 덕분에 저 같은 외국인도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고국에 있는 친구들이 이런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생각하며 혼자 웃었습니다. 택시를 탈 수도 있었지만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니까 타보기로 한 것이었는데요. 아주 좋은 선택이었어요. 제 첫 번째 목적지는 명동이었는데요. 명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에서 LED로 크리스마스 미디어 파사드를 만들어놨다고 했거든요. SNS에 올릴 생각을 하니까 정말로 신이 났어요. LED가 3만 개나 달려있어서 화려한 애니메이션을 보여줬거든요. 이걸 무료로 보여준다니 아주 신이 났죠. 꼭 밤에 가야 해서 명동을 구경하다가 갈 생각이었어요. 유럽에는 크리스마스 마켓이 많은데 비슷한 느낌이 날 것 같았거든요. 북적이는 명동 거리를 거닐며 신세계 백화점으로 향하는 길. 저도 모르게 흥분되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지역은 쇼핑과 활기찬 거리 생활로 유명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했죠.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저를 기다리는 광경에 대비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신이 났어요. 진짜 현지인들이 있는 장소에 제가 있는 거니까요. 줄을 서서 저도 사진이 가장 잘 나오는 예쁜 자리에서 기다렸어요. 이때 정말 감동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거리에 순경분들이 통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를 해주셨고 사람들은 새치기 하거나 짜증내지 않고 모두 질서를 잘 유지했어요. 신세계에 다다랐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눈부신 크리스마스 LED 조명이었습니다. 마치 윈터 원더랜드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건물 전체가 수천 개의 반짝이는 조명으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추웠지만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서 신이 났어요. 복잡한 디자인과 패턴이 매혹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며 전체 공간을 감싸는 마법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서서 LED 조명이 춤추듯 깜빡이며 건물을 형형색색의 만화경으로 비추는 모습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규모뿐만 아니라 예술성에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조명이 이미지를 만들고 스토리를 전달하기 위해 조율된 방식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롯데백화점도 방문했어요. 롯데백화점은 황금색 조명을 이용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거리를 아예 조성했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는 게 추위를 잊을 정도였어요. 서울에서의 첫날은 청계천 산책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평화롭게 흐르는 물줄기와 수면에 반사되는 은은한 불빛이 바쁜 도시 생활과는 대조적으로 고요했습니다. 한참을 앉아 풍경과 소리를 감상하며 이것이 잊을 수 없는 여행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혜는 저를 평생 친구처럼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집으로 데려가 주었습니다. 지혜의 현대는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저는 그것이 한국 문화에 뿌리내린 정의감의 반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혜의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저는 그 엄청난 규모의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지혜에게 유난히 부유한지 물어볼 수밖에 없었지만 지혜는 한국에도 이런 현대식 아파트 단지는 흔한 일이라며 안심시켰습니다. 아파트 단지에는 식당, 네일샵, 부동산, 슈퍼까지 모든 것이 다 있었어요. 심지어 경비원들도 있었어요. 영국에서 경비원이라는 직업은 경호원으로 블랙핑크 정도는 돼야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다음 놀란 것은 현관문에 디지털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열쇠를 사용하는 곳이 많아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이 매우 편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할 필요도 없이 문이 자동으로 열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미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라 안전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휴대폰의 앱을 인식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안전하다는 사실에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영국에서 익숙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생활이 얼마나 발전하고 편리해졌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고국에서는 공공안전에 대한 우려가 만연했습니다. 특히 파리는 소매치기로 악명이 높았고 영국인인 저도 길거리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 휴대폰 도난 피해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영국, 특히 대도시에서 흔히 겪었던 안전 문제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데 한국 문화에 이런 면이 부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영국도 꽤나 안전한 나라라고 할 수 있지만 밤에 혼자 조깅을 나가거나 하는 것들은 어렵거든요. 우리는 이 유명한 한국 요리를 맛보기 위해 1시간 가까이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식사와 함께 제공되는 다양한 반찬이었습니다. 유튜버로서 한식당에 반찬이 풍성하게 제공된다는 이야기를 접하긴 했지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김치, 파, 각종 나물, 생채소 등이 푸짐하게 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예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삼겹살을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 경험은 다른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눈앞에서 불판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생고기가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호화로운 만찬이 끝나고 저는 삼겹살이 정말 제 인생에서 먹었던 고기 중에 가장 맛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정말 좋았던 점이 뭔지 아세요?
밤 9시가 넘어도 갈 식당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지혜는 이게 2차 문화라고 했어요. 1차로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2차로 못다한 얘기를 한다고 했죠. 그리고 지혜가 말했어요. 자기도 영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있을 당시에 수업이 끝나면 7시인데 식당이 9시까지밖에 안 하는 게 너무 아쉬웠다고요. 그렇잖아요. 직장만 다녀도 6시는 넘어야 끝나는데 식당들이 죄다 8시까지밖에 안 하니까 영국에서는 집으로 가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열려있는 식당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 때문인지 밤 9시가 넘어도 거리가 밝고 갈 곳이 많았죠. 저같이 밤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최고의 장소였어요. 저희는 2차로 치맥을 먹었는데요. 지혜는 꼭 치킨은 맥주랑 같이 먹어야 한다고 했어요. 특별할 것 없는 맥주도 너무 맛있었어요. 다음날 저는 급식을 너무 먹어보고 싶었어요. 그러자 지혜는 급식은 먹기 힘들지만 구내식당이라는 게 있다면서 구내식당에 데려가 줬어요. 흰색 식판에 차례대로 음식을 담아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이렇게 다양한 메뉴가 매일 바뀌어서 나온다고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성실한지 알 수가 있었어요. 각 쟁반에는 균형 잡힌 식사가 가득 차 있었는데 한국 요리의 필수품인 밥은 유럽에서 먹었던 것과는 달리 더 폭신폭신했어요. 불고기,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부드러운 양념 소고기, 김치, 나물, 어묵 등 다양한 반찬이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따뜻하고 진한 맛의 국물도 식사의 완벽한 보완제였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식재료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입니다. 야채는 아삭하고 생동감이 넘쳤고 단백질은 완벽하게 익었습니다. 고향의 학교 식당에서 보던 가공되고 미리 포장된 식당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사실 이 정도로 높은 퀄리티의 식사가 7,000원밖에 안 한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왜냐면 영국에서는 빅맥 세트 하나 간신히 먹을 정도거든요. 지혜는 더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학교 급식은 무료라고요. 학생들한테는 무료로 급식이 제공된대요. 한국의 뷰티 산업을 탐방하던 중 저는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직접 경험해본 적이 없는 영역인 한국 피부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피부관리에 대한 호기심은 서울 최고의 피부과 중 한 곳에 예약을 잡게 만들었고 그 결정은 저를 완전히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클리닉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의료시설이라기보다는 고급 스파에 온 듯한 분위기에 압도당했습니다. 현대적이고 깔끔한 인테리어와 차분한 분위기가 저를 즉시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직원들은 따뜻한 미소와 전문성으로 저를 맞이해 주었고 초기 상담을 쉽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다양한 스킨케어 루틴과 피부 관리에 익숙한 뷰티 인플루언서로서 저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주한 것은 제 기대 이상이었어요. 영어에 능통한 피부과 전문의는 영국에서는 본 적도 없는 첨단 기술을 이용해 제 피부를 철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지식이 풍부했고 제 피부 상태에 대해 깨달음과 동시에 매혹적인 수준으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피부관리 자체는 더 놀라웠습니다. 저는 피부에 활력을 불어넣고 영양을 공급하는 맞춤형 페이셜을 선택했습니다. 다양한 세럼과 피부관리를 얼굴에 부드럽게 바르자 피부가 좋은 성분을 흡수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각 단계는 제 피부 고민에 맞게 세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한 3달 있으면서 이 관리들을 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웠던 것은 피부과 전문의가 치료의 일부로 최첨단 기계를 사용했을 때였습니다. 국내의 어떤 미용실이나 클리닉에서도 본 적도 경험해본 적도 없는 기계였습니다. 기계의 부드러운 윙윙거리는 소리와 피부에 느껴지는 시원한 느낌은 마치 마법처럼 느껴졌고 저는 혁신과 전문성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피부관리 후 거울을 보니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피부가 더 밝아 보이고 더 부드러워졌으며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윤기가 돌았습니다. 마치 피부가 최상의 상태로 리셋된 것 같았습니다. 그 후 피부과 의사는 결과를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피부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맞춤형 스킨케어 요법을 추천했습니다. 영국은 미용을 이유로 피부과에 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런 가격에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니 너무 좋았어요. 저는 다음으로는 미용실에 갔어요. 한국의 스타일은 항상 저를 매료시켰고 한국에서 미용실을 경험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청담동의 연예인이 아니라 일반인도 받을 수 있다는 곳을 예약해서 갔어요. 외국인도 예약하기가 아주 쉽게 되어 있었어요. 제가 여기를 선택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머리 스타일링뿐만 아니라 메이크업까지 한국 스타일로 해줬거든요. 살롱에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와 헤어, 드라이어의 부드러운 윙윙거리는 소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세련되고 모던한 분위기의 인테리어는 마치 대접을 받는 듯한 기분이 들게 했습니다. 직원들은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친절한 미소와 함께 제 스타일을 이해하려는 열정으로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저를 담당한 스타일리스트는 전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분이었어요. 제가 사진을 보여주고 원하는 스타일을 최선을 다해 설명하는 간단한 상담 후 그는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이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다는 점입니다. 제가 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맞는 스타일을 정확하게 추천해 주셨어요. 스타일리스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살롱을 나오면서 저는 미용과 헤어, 케어에 대한 한국의 접근 방식에 새로운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화장은 어땠게요? 더 대단했어요. 저는 세상에 이렇게 많은 화장품이 있다는 사실에 감탄했어요.
제 유튜브 채널을 위해 다 가져가고 싶은 지경이었어요. 한결 가벼워진 머리와 스타일리시해진 모습으로 다시 서울거리를 걷는 순간 자신감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서울 사람처럼 세련돼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비포 애프터 영상으로 한국식 스타일링을 받았다 라고 영상을 올렸는데요.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 가장 조회수가 높았어요. 저도 나름 뷰티 유튜버로서 화장했던 것들을 다 따라해보려고 했는데 역시 전문가들은 다르더라고요. 한국에서 받았던 것처럼 예쁘게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언제나 한국식 스타일링을 참고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데 한국이 이런 관광 상품을 만들면 인기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피부과에서 케어를 받고 미용실에 가서 한국식 스타일링을 받는 거죠. 그런 다음에는 사진가까지 섭외해서 한국 풍경이랑 같이 사진을 찍어주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나요? 저는 나중에 한국에 다시 오면 꼭 또 이 상품들을 이용할 거예요. 이후에도 음식부터 해서 카페까지 한국은 정말 예쁜 것들의 천국이었어요. 저는 이번에는 겨울에 한국에 왔으니까 여름에 한국을 한번 더 방문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지혜가 한국에만 있는 워터파크가 있다고 했거든요. 특히 놀이기구들은 한국이 최고래요. 심지어 다음에 한국에 오면 지혜 친구들을 소개시켜준다고 했어요. 지나가면서 보는 한국 남자들이 아주 귀여웠는데 저 다음에는 로맨스도 기대할 수 있는 걸까요? 벌써 기대가 돼요. 오늘 마지막 사연도 끝났습니다. 내일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는 한국의 살얼이가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내일 봐요.